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왔고요. 현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선 후기 현종부터 철종 시기가 되면 이 시기가 약간 내부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붕당 정치가 조금 더 한 걸음 심각한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현종이랑 숙종 때 굉장히 심했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여기 지금 예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종의 정말 이걸 얘기할 때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례를 두고 어떤 식으로 의식을 치룰 것이냐를 놓고서 이제 싸우는 내용이 되겠어요. 정말로 그거를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각자 지지하는 세력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현종 때 일인데요. 현종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의대비라고 하는 사람의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전례 문제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의대비 여기 우리 효종이 있어요. 효종. 효종이 있고 효종이 결혼했으니까 효종 비가 있겠고 이 위로 인조가 있잖아요. 인조가 있고 그 인조의 계비로 자의대비가 있는 건데 자의대비가 그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효종이 죽었을 때랑 이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냐면 자 우선은 자의대비가 상복을 사람이 죽으면 몇 년 동안 입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삼년상 같은 거 보셨을 텐데 문제는 이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장남이 아닌데 지금 문제는 이 효종 밑으로 현종 때에 벌어진 일인데요.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약간의 예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인은 뭐라고 했냐면 서인 쪽은 왕이랑 사대부는 똑같은 예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왕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 원래 사대부들은 장남이랑 차남이 좀 차등이 있다. 근데 효종은 복림대우는 장남이 아니거든요. 소현세자가 장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대부에 맞춰가지고 차남이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상복을 입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종의 이거는 왕권보다는 신권을 강화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이는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현종이 듣기에는 이 얘기가 더 좋기는 했겠죠. 아니 왕이랑 사대부가 어떻게 똑같냐. 왕은 왕인 것이지. 왕이랑 사대부는 좀 다른 예법을 따라야 돼. 이 첫째냐 둘째냐보다는 왕이 됐냐 안 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장남처럼 이걸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현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에 관련된 평가에 대한 얘기니까 아버지를 장남이랑 똑같이 봐야 된다는 남인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았을 수 있는데 이때는 좀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기를 지지해주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서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예송이고요. 예송이 전개되는데 자 보니까 서인은 1년이고 남인은 3년 장남으로 취급해서 더 길게 입으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서인의 주장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 뭐 1년 입는 걸로 하지 뭐 너네 말이 맞다라고 1차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2차 예송은 뭐냐면 이제 효종의 비가 죽고 나서 자의대비 입장에서는 며느리예요. 그럼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 어떻게 입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운 건데 남인은 1년 입어야 된다. 그 사대부랑 왕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즉위한 사람은 장남으로 치고 길게 입으시는 게 맞다라고 한 거고 서인은 여전히 아니 사대부하고 왕은 똑같아. 왜냐면 위에 이겼으니까 같은 입장에서 장남의 그 며느리가 죽는 것보다는 짧게 입는 게 맞다. 그래서 9개월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어느 정도 현종이 자기의 왕권을 조금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지지해주고 싶은 쪽에 손을 들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송 논쟁이 하나 있었고 환국은 뭐냐면 우리가 공기 이렇게 바꾸는 거를 환기한다라고 하죠. 뭐를 하나를 전체를 확 뒤집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밥상 뒤집듯이. 이게 환국인데 붕당이 집권하는 붕당이 밥상 뒤집어지는 것처럼 확 바뀌는 거를 환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숙종 시기의 정치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예뻐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환국은 경신환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인은 이때 당시에 남인 중에 허적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왕실에서 왕가의 행사에만 쓰이는 국가 행사에만 쓰이는
기름 먹인 천막이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러면 비 왔을 때 행사를 할 때 그 천막을 피면은 우리가 지금 비닐 천막 치는 것처럼 비가 새에서 들어가지 않겠죠? 그 왕실 기름 천막이 있는데 요거를 왕한테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가서 자기 집안의 개인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 게 숙종의 귀에 들어가요. 이게 왕이 왕 같지가 않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종이 요거를 빌미로 삼아서 좀 언짢아하는 기색을 보였더니 요거를 놓치지 않고 남인의 반대쪽에 있었던 서인 측이 거기에 서인들이 그러고 보니까 남인의 아들, 그 서적의 아들인 허견이 이상한 거 꾸미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천막 사건과 아들의 영모 사건이 얽혀가지고 이제 크게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건데 뭐 정식 장남도 아니고 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로 남인들이 다 거의 축출이 되고 서인이 다시 권력의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인들이 이때 이 남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낼 것인가 이 처분의 문제를 두고 또 반으로 나뉘어요. 우리 동인, 서인 또 이제 북인, 남인 나뉘는 것처럼 서인끼리도 다 죽여버리자. 이참에 다 싹을 다 밟아버리자 라고 하는 강경파 노론이 있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소론파로 갈리게 돼요. 온건파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신환국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사환국인데 이때는 좀 사실은 그 숙종의 환국 정치와 숙종의 여성분들이 조금 연결이 되어 있죠. 서인이 이제 득세를 하다가 이제 기사환국에서는 입장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때 숙종이 빠져 있었던 이 부인이 장희빈이죠. 희빈 장씨. 장희빈은 남인이에요. 남인 쪽입니다. 자, 숙종이 이 희빈 장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봅니다. 훗날 경종으로 즉위하는 사람인데 숙종이 왕은 되게 일찍 됐는데 아들을 굉장히 늦게 봐요. 장희빈이 첫 아들을 안겨준 셈인데 이때가 숙종이 28살이었어요. 예전에 28의 첫 아들을 보는 거는 좀 늦은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혼인도 일찍 했는데 굉장히 귀한 아들이겠고 너무 기쁘기도 했겠고 당시에는 마침 장희빈을 굉장히 예뻐하고 사랑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멀쩡히 왕비가 있긴 하지만 왕비도 아직 젊긴 하지만 이게 너무 기뻐서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자. 이 원자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세자가 됩니다. 세자. 장남으로서 세자가 되는 사람을 원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동을 건 게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입장에서는 서인 쪽에 왕비가 버젓이 저렇게 젊게 있는데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인현왕후가 있는데 아니 왜 벌써 이 후궁이 낳은 아들을 이 세자에 책봉을 하느냐. 심지어 숙종 자체도 굉장히 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서인의 송시열이 제동을 건 거죠. 상소를 올리는데 숙종이 여기서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해서 이 서인 송시열을 유배를 보내고 그거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쟤는 내가 뭐만 하면은 사사건건 참견을 하려고 그래. 그때 이미 송시열은 상당히 고령이었는데 이 송시열이 여러 명의 임금을 모시면서 거의 뭐 조선에서는 조선의 주자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원로로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맘대로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서 송시열 죽이려고 했으면은 한양에서 뭐 송시열한테 사약을 내린다? 못 줬을 겁니다. 성균관의 사람들이나 유생들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고 죽이소서 이러고 난리가 났을 테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숙종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송시열이 살아있으면 내가 하는 이제 사사건건 명분을 들어서 이렇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송시열을 처단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서울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양에 발을 딛지 못한 상태에서 한양 바깥쪽에 주막 같은데 잠깐 쉬는 곳에서 사약을 기습적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송시열을 제거해요.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원자로 이제 책봉이 되죠. 경종이. 그때 당시에 장희빈의 아들이 남인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인현왕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는 조선의 그 궁중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돼요. 궁녀였다가 후궁이 되고 왕자를 출산하고 왕비까지 찍고 내려오는 사람은 장희빈밖에 없으니까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한 번 더 환국이 일어납니다. 이게 갑술환국인데요.
남인들이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한다라는 운동을 좀 빌미로 삼아서 불안불안하니까 서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역공을 받아서 남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장희빈도 죽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가 사망을 했을 때 인현왕후가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뭐 인현왕후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장희빈이 날 저주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록들도 나와요. 정말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인현왕후가 죽으라고 이 장희빈이 무당 불러다 굿도 하고 안 좋은 부족도 쓰고 뭐 살도 날렸다더라. 이런 카더라가 막 돌아요. 이 얘기를 숙종이 듣고 나서 장희빈 밑에 있었던 궁녀를 막 고문해가지고 그 증언도 받아냅니다. 실제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막 굿도 하고 그 인현왕후 처소 중궁전 처소 뒤쪽에 통명전 주변에다가 죽은 동물의 시체하고 부적을 같이 묶어가지고 묻었다. 무려 14마리나 그걸 해서 넣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받아낸 거예요, 자백을. 그래서 주변을 파봤더니 정말로 죽은 동물의 시체가 담긴 버드나무 괴짝 같은 것들이 막 나온 거죠. 뭐 쥐, 물고기, 조그만 새 이런 거랑 부적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서 숙종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어떻게 그 세자의 생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특한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자살용 사약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장희빈은 자기 아니라고 계속 말해요. 내가 무당을 부른 거는 사실이지만 그 굿은 그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경종의 몸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경종의 건강을 쾌유를 기원하는 굿이었을 뿐이지 내가 왜 그런 짓을 궁궐에서 하느냐. 근데 바꿔 생각하면 장희빈은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현왕후는 이제 뭐 아픈 상황이고 애도 못 낳은 상황에다가 내 아들이 세자예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아들이 언젠가 즉위를 할 것이고 그럼 다시 왕비는 못 되어도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막강하고 고귀한 자리에 그냥 저절로 기다리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죠. 근데 장희빈의 어떤 변명이나 말들을 숙종이 들어주지 않았고요. 여튼 장희빈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뭐 네가 살아있으면 네 아들이 왕이 못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장희빈이 나중에는 스스로 사약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인이 꼬르륵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나중에 서인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했었던 송시열도 다시 관직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서인 쪽에서 노론이랑 소론으로 또 갈라지잖아요. 요 분들이 전국을 새롭게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영조 시대로 넘어가 보면 이 숙종 다음에 영조하고 정조로 넘어가잖아요. 붕당 정치가 이제 그 앞선 시기까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고 예속 논쟁이나 환국이나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숙종 때부터 슬슬 시작을 했었던 탕평 정치를 해요. 아주 붕당들끼리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조도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영조는 그러면 나는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얘네들이 서로 누구 말이 맞네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좀 내가 제지를 해야겠다. 탕탕평평을 해야겠다 하고 탕평책을 펼치게 되고요. 근데 영조는 즉위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경종의 배달은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영조 어머니가 우리 동이라고 알고 있는 뭐 무술이라더라라는 얘기가 있는 출신이 좀 정확하지 않은 신분이 매우 낮은 후궁이었기 때문에 영조한테는 반쪽짜리 왕자라는 꼬리표가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녔고 경종이 후사가 없이 너무 빨리 갑자기 죽게 되면서 얼떨결에 임금이 된 케이스에 가깝죠. 심지어 경종이 죽는 과정마저도 영조가 개입했다는 루머가 그때 당시에도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즉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이 이 경종의 죽음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때는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됐다. 이런 식의 욕도 엄청 많이 먹었고 주기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영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중에 제일 컸던 게 이인좌의 난이에요. 이 이인좌의 난을 아주 과격하고 자비 없이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본보기를 이 신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자, 나는 어느 한쪽 이뻐하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고 나는 어느 한쪽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두루두루 골고루 뽑아서 쓸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성균관, 국립대학교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라는 비석을 세워놔요.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 있죠. 거기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아직도 이 탕평비와 그 비각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조가 나중에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인 그 이모화변 사건 때문에 너무 그것만 드라마틱하게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영조의 치세 기간이 52년이에요. 이 사람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30대의 임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에 비해서 비교적 상당히 늦게 즉위한 편이기도 한데 엄청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치세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왕을 했었던 기간 안쪽에 업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극적이고 자기 집안 케어는 잘 못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은 왕이다 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조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균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군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군대를 갈 때 군대 가지 않으려고 뭐 항상 전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대신해서 1년에 2필씩 옷감을 내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군포라 그래요. 요게 좀 고급의 옷감을 이렇게 2필씩 내는 거가 일반 집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세금이었다라고 하고요.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토지세도 내야 되고 뭐 공납도 내야 되고 낼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부담인 거죠. 특히 남자가 많기라도 하면은 군대에 가야 되는 연령대의 남자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이 군포 내는 것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파격적으로 50%를 삭감을 하는 거죠. 한 필로 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2필씩 걷었던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수가 구멍이 나겠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균역청이라는 새로운 관청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세금을 거둘 만한 계층한테 걷어요. 뭐 소금 팔면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물고기나 이런 거 소금 파는 사람들에게 어염세 걷고 뭐 은결이라고 땅 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받고 선무군관포라는 거 있어요. 지역의 유지나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약간 명예직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포를 걷었던 거죠. 요걸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억울한 거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신문고라고 하는 억울할 때 치는 북을 다시 부활시켰고요. 물론 이걸 다시 치기는 힘들죠. 왜냐면 신문고의 설치 위치가 창덕궁 안쪽이었기 때문에 일단 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반 백성이 과연 쉬웠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문고를 치는 거는 거의 양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신문고를 칠 정도로 억울한 사건이 보통은 뭐 무덤송사, 뭐 명당 자리를 뺏겼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정말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케이스로 언급이 되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런 액션이라도 취했다라는 점에서 신문고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청계천 준설 사업, 준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 영조가 했던 일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최고 업적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청계천이 있죠. 서울 한복판에 청계천을 복개를 해놨는데 그 청계천이 원래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았어요. 그냥 개천이니까. 근데 여름에 장마 같은 거 오면 그 물이 금방 넘쳐요. 밑에 흙바닥이니까. 바닥을 흙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 주변이 항상 홍수가 났었어요. 이게 매년 났어요. 크게 물난리 날 때는 그 옆에 집 다 부셔지고 이게 엄청난 골칫거리였는데 준천사라는 관청을 따로 설치를 하고 작정하고 청계천 작업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준설이 뭐냐면 깊이를 깊게 파는 거예요. 강에 그 청계천 자체의 수심을 더 깊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넘치는 거를 막는 거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영조의 치세 52년 중에서 가장 잘한 거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청계천 준설 사업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편찬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그 앞선 시기에 있었던 문물 같은 거 한번 정리해 줄 시점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동국 문헌 비고라고 해서 역대 문물을 싹 정리하는 백과사전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고 속대전이라고 이제 통치체제에 바뀐 거 많이 있겠죠. 법이 바뀐 것도 많고 추가된 거 있고 삭제된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정리해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이 통치체제 정비하는 편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의 뒤를 이은 그 영조의 손자인 정조 때가 되면은 똑같은 탕평 정책을 하긴 하는데 영조랑은 조금 달라요. 이 영조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탕평책을 하는데 영조도 왕권이 상당히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런 세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정조는 이거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탕평에 가까운 걸 좀 하긴 했어요.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앞선 영조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거에 가까운 탕평책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정조가 했었던 개혁을 볼게요. 규장각 설치합니다. 우리가 지편전이라고 하면 바로 세종대왕 떠올리는 것처럼 규장각이라고 하면은 정조를 바로 떠올리시면 되는데 원래 만들어진 건 이거 왕실 도서관이야 라고 만듭니다.
책 보관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데야 라고 만드는데, 왜냐면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이 별로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희한한 과정에서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즉위하면 안 되는 정조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정조가 임금이 됐을 때 궁궐에 남아있었던 신료들 중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이 된 사람들도 있고, 사도세자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방관자들인 거죠. 그럼 정조에게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게 되는데, 정조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걸 두고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조는 아주 머리를 잘 썼던 게 규장각을 나의 어떤 인재뱅크로 쓰려고 결심은 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신하들이 온갖 이 얘기를 다 붙여가지고 그거 운영 못하게 하겠죠. 처음에는 요거 왕실 도서관이야 라고 하면서 일반 신하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지금 창덕궁 안쪽에 후원이라고 있잖아요. 깊숙한 후원의 안쪽에다가 그 후원 들어가면 연못 있고요. 거기에 주합루라는 2층짜리 큰 누각이 있는데, 그 2층짜리 누각의 1층에다가 원래는 이 규장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왕만 왔다 갔다 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왕실 도서관이야라고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왕실 도서관으로 쓰려고 만든 거는 아니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자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구로 규장각을 애초부터 설계를 합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설계가 갖춰지고 운영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습적으로 규장각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관청 앞쪽에 그 궁궐의 입구 부분으로 확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일하는 공간에 가장 중요한 반장 역할을 하는 건물로 역할을 확 올리죠. 실제로 규장각에서 뭘 했냐면, 규장각 옆에 왜 우리가 책을 편찬하면 오탈자 같은 거 교정해야겠죠? 그런 거 교정해주고 부가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검서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검서청이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검서청. 지금 검서청 복원해가지고 지금도 창덕궁 안쪽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서청을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서 항상 정조는 내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특이한 걸 하나 합니다.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데요. 내가 거의 인생을 바꿔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조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정조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궁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사람을 궁궐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서얼 출신의 학자들을 검서청의 관리로 채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서얼 차별을 하는 국가였어요, 조선은. 그래서 이 서얼들은 법적으로 문과 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서자들은 되게 억울하겠죠. 내가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 이렇게 똑똑하고 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시험을 볼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니즈를 좀 파악하고 있었던 정조가 똑똑한 서울 출신의 학자들을 대거 검서청의 관리로 기용을 합니다. 박제가, 사실은 박제가 있고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그리고 서이수. 이 초반에 임용된 4명이 전부 다 서자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고, 양반들은 난리가 났겠지만 정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별다른 방법은 없었겠죠. 이름이 좀 익숙하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 사람들 조선시대 후반에 실학자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정조 때의 인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조 시기의 학문의 방향이, 정조 스스로의 학문의 방향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학적인 부분에도 맞닿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장각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규장각 안에서 특히 이 제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맛과 내 사상과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육성을 해야 되니까 좀 똘똘한 애들 있죠. 똘똘한 애들. 사실은 과거에 급제하기 이전부터 성균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좀 똑똑한 애들 미리 찜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찜했던 사람이 과거 급제해서 궁궐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규장각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재교육을 시킵니다. 유능한 인재로서 나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시험도 보고 과제도 내고 하면서 이제 대략 한 3년 정도 재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제도를 초계 문신 제도라고 합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국왕이 직접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정조의 치세 기간 동안에 10년 정도 운영이 됐고요. 여기 이 과정을 무사히 졸업하고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약 130명 정도 돼요.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정부 요직에 배치가 되는 건데 요거 통과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요런 거 같이 연결해 주시고 이제 나의 브레인, 나의 펜을 맞춰놨으니까 나의 칼도 이제 벼려놔야죠. 그래서 설치한 게 장용령인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사도세자라고 하는 본인의 아버지가 죽는 과정에서 그 어떤 신하도 믿지 못하는 상당한 불신을 갖게 돼요, 정조가. 그리고 내 주변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전 왕조의 신하들이 키워놓은 사병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지킬 보디가드, 나를 지킨 그런 소호 병사들은 내가 직접 뽑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직접 국왕의 친위 부대 하나를 창설을 합니다. 이게 장용령이에요. 굉장한 숫자의 이 무인들을 뽑았고요. 일부는 서울 안에 두고 대체로 많은 숫자들을 수원에다가 보내놨어요. 수원에, 화성에. 이렇게 요 정조의 특징이 몇 가지가 또 나오죠. 그리고 수원화성 세우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상향을 한양에서 한 20년 통치를 하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너무 기득권층이 있고 이 한양은 새 출발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된 병폐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을 바꿔서 아들이 순조가 성인이 되면 양위를 해서 한양을 맡기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상징적인 도시를 다른 데서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곳으로 점 찍었던 데가 수원이에요. 수원. 거기다 이미 화성을 건립을 해놨었죠. 명분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장하고 거기를 수호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물론 효자였겠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거기다 무덤을 이장한 것도 있겠죠. 자, 여기 새로운 신도시로 왕이 찍은 도시가 이제 수원 화성이고요. 여기를 축성하는 데도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죠. 문화 파트에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이거 설계를 맡았던 사람이 정약용이잖아요. 정약용이 여기에 설계도 맡고 거중기라고 하는 파격적인 기계도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10년을 잡았는데 한 2년 8개월 만에 완공이 된 것으로도 유명하죠. 요때 수원화성을 건설하는 모든 기록을 책으로 남겨놨잖아요. 기록을 화성, 성역, 의궤. 여기에 들어간 돌멩이 숫자까지 다 적혀 있는 거죠. 우리는 수원화성이 100번이 무너져도 100번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책자 덕분에 수원화성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해통공이라는 거를 반포합니다. 유기전, 시전에 서울의 유기전이라고 하는 6개의 상점 빼고 이 시전 상인들, 국가에서 인정한 그 상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노점상을 못하게 다 금지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장사하는 거죠. 우리만 장사하는 굉장한 특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네는 그런 거 이제 하지 마. 누구나 이제 장사할 수 있어. 그걸 난전이라 칭하지 마라. 누구나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것이 신의 통공입니다.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특단의 조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찬 사업, 할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쭉 합니다.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거 책 하나 또 편찬을 하고요. 그 아버지 때에 무예도보 통지의 집필을 이미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선의 무술을 전부 모은 무예도보 통지를 만들고 수원에 가시면은 수원화성 그 행궁 앞쪽에서 이 주말에 요거 공연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교 문서 모아놓은 동문휘고 같은 거 만들어서 올해 그 할아버지가 했었던 업적이랑 유사하게 편찬 사업도 많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사실 정조 때에 굉장히 많은 출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조 뒤부터죠. 막강한 탕평 정치와 개혁 정치가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죽었잖아요. 49의 정조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나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왕이 등장을 하지를 못하고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면서 순조의 장인어른이 좀 섭정 비슷하게 권력을 갖게 되고 그 뒤에 임금들이 다 비슷해요. 멀리서 데리고 오거나 너무 어릴 때 왕이 되거나 뭐 난리도 아닌 상황이 이어지게 돼서 순, 헌, 철 이렇게 3명의 임금이 이어지는 시대를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일부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49의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고 나서 이 뒤에는 정조만한 왕권을 전혀 이루지를 못하고 아주 소수의 외척 가문, 뭐 안동 김씨라든지 안동 김씨 아니면 풍양 조씨
요런 집안에서 권력을 독점을 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변사라고 우리 상설기구화됐었던 국방을 담당했었던 기구 있었죠.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이제 비변사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원래 의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다 가져가 버려요.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고 자 이때는 백성들의 생활이 아주 극한까지 어려워졌었던 시대. 아무도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수탈만이 있을 뿐이에요. 삼정의 폐단 또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수치제도 3가지의 심각한 폐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토지세, 전정이 있고 그 환정이라고 해서 환곡이라고 받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공납 있죠? 현물 받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삼정의 폐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면은 군정이 있어요. 요렇게 3가지를 요것도 따로 문제가 됐겠지만 전정, 군정, 환정 이거는 환곡이에요. 환곡. 쌀 빌려주는 거. 요 환곡인데 3가지의 수치제도와 관련돼서 굉장한 폐단이 나와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던 게 요 세도정치 시기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등장을 하는 건 요거 때문에 밀란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걸 고치려는 시도도 있겠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등장하는 세력이 또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세도정치에 맞서가지고 여러 가지 민란이 발생을 합니다. 순조 때 일어났었던 홍경래의 난. 저 홍경래가 이제 몰락한 양반 출신인데 이분은 이 평안도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면 이 지역이 예전에 세조 때부터 뭐 이시의 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 차별을 받거든요. 그 세조 시기에 있었던 이시의 난 때문에 약간 반역의 도시 같은 그런 이미지로 찍히게 돼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요. 차별도 받고 케어도 거의 못 받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차별에 맞서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홍경래와 우군칙이라는 사람 둘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는데 광군이 들어왔을 때 또 진압을 당하면서 실패는 하게 되죠. 그러나 밑에서 일어났던 봉기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요거를 출발로 해서 여러 가지 밀란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게 돼요. 철종으로 이어지면은 임술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임술 농민봉기.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고 하는 탐관 오리의 아주 가혹한 수탈 때문에 일어났었던 농민봉기입니다. 농민들은 그냥 봉기하지 않아요. 참을 때까지 참아요. 왜냐면 이거 하면 무조건 죽거든요. 주모자들 다 죽어요. 근데 요때가 되면은 아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혹한 수탈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 몰락한 양반 출신의 유기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봉기합니다. 진주 밀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가 굉장한 불꽃을 퍼뜨리게 돼서 전국적으로 밀란이 우후죽순하게 일어내는 스타트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홍경래의 난은 저기 위에서 일어난 건데 요거는 남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곡창지대라고 하는 전라도 지역까지 다 쫙 퍼지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철종 때니까 박규수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해요. 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봐. 원래 백성들이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닌지 꼼꼼히 한번 조사를 해봐. 그래서 안핵사라는 걸로 사건을 해결하는 임시검사 같은 걸로 박규수를 보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거더라고요. 라고 이제 장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는 해. 그래서 그들을 조금 달래고 주모자만 처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삼종의 문란을 잡기 위해서 이 삼종의 문란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기는 해요. 어쨌든 액션은 취했어요. 제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조선 후반이 되면 엄청난 어떤 붕당의 폐해, 이전에 있었던 붕당이 갈라졌던 시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면 사람들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일종의 방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조선 후반에 나오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현종부터 철종까지 정리하고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